네, 이번 교시는 라벨링 전문 교육 중에서 관리자 과정이 있긴 한데요. 공정 관리를 좀 더 깊이 있게 사례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전 시간까지는 뭐 이슈 관리, 뭐 일정 관리, 뭐 다양한 관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공정 관리, 즉 구축 단계별로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들을 피해 관점에서 어떻게 보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M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보자. 단계별 수행 방안들에 대한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운영 관리를 통해서 디렉토리라든지 저장소 관리를 좀 해보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3장 내용이 굉장히 길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1장, 2장에서 했던 그런 어떤 서베이적인 간략한 요약 형태의 블러블러해서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다면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PM으로서의 구축 프로세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들 이걸 통해서 좀 정확하게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면밀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걸 검토 받으시고 검토 확인하시고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별 PM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 장표는 품질 관리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장표예요. 굉장히 유명한 장표가 돼버렸죠. 계획 수립 단계에서 PM이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일까? 획득 단계, 정제 단계, 라벨링 단계, 학습 단계들이 있는데 해당 영역에 대한 영역이 8개, 7개, 4개, 4개, 4개로 이렇게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축약됐다 손 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내용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과제별로 약간씩 상이하지만 대표성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다면 PM께서는 이 장표를 놓고 좀 더 추가로 정리해 놓으셔가지고 이것을 기본 노트로 한번 들고 다녀 보셔요. 그러면 아마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됩니다. 자, 일단 계획 수립 단계에서 목적성, 일치성, 그 다음에 기구축 데이터와의 어떤 중복성 검토가 진행이 돼야 될 거고요. 장비라든지 어떤 위탁 수행 과정에 대한 어떤 적법함, 적합하고 적정한 거냐. 사업비가 좀 잘 예산 편성이 된 거냐. 컨소시엄 간의 참여 기관 간의 업무 분장이 좀 효율적으로 잘 된 거냐. 품질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진 것이냐. 일자리에서 우리는 큰 문제가 없는 거냐. 이런 어떤 계획 수립 단계가 있다면 획득 단계에서는 구축량, 실제 구축량이 곧 비용하고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구축량이 많아지면 비용이 많아질 것이고요. 구축량이 적어지면 비용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구축량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RFP 규정에 맞춰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 내에 움직이는 거고요. 그걸 명심하시고 자, 수집 항목이 도대체 무엇일까? 원시 데이터라고 하는 이 획득 단계가 수집 항목, 다양성, 편향성, 그다음 확보 방안들, 품질 기준, 그다음에 획득 단계의 주요 사례를 통한 전파 교육.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원시 데이터가 획득 단계에서 모든 걸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획득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특히 법적으로 검토를 받으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자체의 CCTV를 같이 겸해서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찍고 있는 CCTV 외에 추가적으로 뭔가 한다든지 아니면 이동체를 찍어야 되는데 그냥 막 그냥 무가대포로 그냥 막 말 그대로 막말로 그냥 막 가서 찍어버리는 거죠.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사전에 양쪽에 있는 것들을 다 거리가 있으면 사거리가 있으면 사거리 네 곳에 다 현재 이 구역은 촬영 중입니다를 홍보하셔야 되고요. 충분히 그 안에서 진입하는 일반인들이 아, 촬영 중이기 때문에 내 얼굴을 가려야 되겠다. 내 모습을 감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끔 지속적인 어떤 촬영 기간 내에, 촬영 시간 내에 홍보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알림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나가는 행인들을 또 검토할 때 행인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과제에. 근데 그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한 사전 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제 단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법적 이슈가 충분히 검토가 되셔야 됩니다. 원천 데이터 포맷이 도대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음성을 하기로 했는데 웨이브, MP3, 뭐 PCM 많잖아요. 이런 포맷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클라우드 워커들이 무작위로 수집할 때 자기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가져올 게 아니고 우리 포맷에 맞게끔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또 여기 음성 관리할 때 보면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어떤 널 포인트라고 표현하는 공백, 공백 시점, 발화 시점이라고 표현하는 이 시점에 약간의 딜레이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0.5에서 1초 정도.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공지를 하셔서 그 부분 딱 잘라내게끔, 딱 필요한 요소만 딱 잘라내게끔 이렇게 훈련을, 교육을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라벨링 단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라벨링 단계에서 어떤 객체 항목을 할 것이냐, 선정 범위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라벨링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최종 골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키포인트를 할 건지 바운딩 박스를 할 건지. 근데 말은 세그멘테이션 하기로 해놓고 실제 모델은 키포인트 영역을 잡고 있어. 아,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즉 모델측과 협업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다음에 이 라벨링 정보가 3D인데 3D 정군 데이터를 막 라벨링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델은 2D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론 2D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업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3D 것인데 3D만 해야 되는 모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D 모델을 가져다 놓고 막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그럴 때는 3D가 2D로 변환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중간 과정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중간 과정 없이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건 정말 그건 우기는 거거든요. 우기기 대마왕이죠. 이런 것들. 학습 단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습 라벨링 데이터가 명확히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모델 측에서, 개발 측에서 어노테이션 항목이라든지 혹은 어노테이션 속성에 있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명시를 명확히 해주셔서 라벨러 쪽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받고 입력할 수 있도록 훈련을 좀 가이드를 주셔야 되겠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셔야 됩니다. 이건 개발 측에서 같이 협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추후에 실제 개방되는 데이터는 라벨링 데이터까지입니다. 학습 단계의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는데 모델까지는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개방될 때 모델도 개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델은 그냥 참조 모델로 참고가 되는 것이지 개방 데이터는 라벨링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정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협업이 필요하겠네요. 자, PM이 그러면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협업 상황들을 고지가 제대로 된 건지, 우리 참여기업끼리 서로 협업이 제대로 구성돼서 서로 문서화되고 서로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인지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획 수립 단계의 체크리스트가 무엇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네요. 계획 단계에서는 다양한 체크리스트들이 필요해요. 획득, 정제, 라벨링, 검사, 학습 이런 모든 절차들이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겠죠. 그런데 계획이 정답일까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자,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행 절차의 반영 여부를 꼭 피드백을 해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개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비록 창대할지라도 끝이 미약해질 수도 있겠네요. 자, 미약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자, 목적성과 일치성이 있죠. 명확한 정의, 구축 방향, 활용이 조사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구성이 돼야 돼요. 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오류가 없도록 최소화 방안들을 명시를 해야 되고요. 또 사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고려 사항들이나 이런 어떤 구축의 목적성이나 비용이나 시간들을 충분하게 판단하셔서 그 안에다 넣으셔야 돼요. 고려 사항에다 넣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라벨링 방법에 대한 것도 미리 다 예상을 하고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또 기존 구축 데이터하고 일명 쫑난다고 표현해요. 저희들이 일반 그 사적인 표현에서. 그런데 공식적인 용어로 본다면 중복성이라고 하죠. 중복 여부에 대해서 미리 좀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타 과제, 타 기관에서 이미 수용하고 있는데 이걸 또 구축하겠다고 하고 그 데이터를 가져다 쓰면서 몰래 이렇게 덮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거는 사기에 해당돼요. 법적으로 구속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법리적 답점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PM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참여기관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기존 구축 데이터하고 충돌이 났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변경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를 주셔야 됩니다. 또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명시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나중에 비교 검토한 다음에 중복 부분이 검토가 돼서 제외가 돼버리면 추가돼야 돼요. 추가. 처음부터 수집, 정제, 가공을 다시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좀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비 위탁 수행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별하게 비용이라든지 이런 일정 관리나 과제 관리를 통해서 PM님께서는 충분하게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타당하게 비용이라든지 내용이 적법하게 간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장비가 100만 원인데 막 500만 원으로 부풀려가지고 예산을 했다 나중에 걸리게 되면 골치 아파요. 그다음 사업비 산정을 할 때 이 책정 비용이 좀 모자라거나 혹은 과다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지, 특히 크라우드 워커 비용이 너무 과하게 정산된 것이 아닌지, 또 그리고 크라우드 워커들이 잘못된 아주 나쁜 크라우드 워커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듣기만 했는데 그런 크라우드 워커는 대충 해놓고 막 고소 고발하겠다 막 협박하고 이런 크라우드 워커는 쓰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크라우드 워커는 NI 통해서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아예 비용을 정산을 안 해줘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특정 사업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말 그대로 자기의 행위를 속여서 비용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뽑지 않는 게 좋고 만약 뽑았다 손치더라도 비용을 정산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세요. 이런 것들은 대신 했는데도 안 주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고요. 노동법 위반이니까.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대다수가 이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해요. 따라서 우리 PM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를 사전에 미리 딱 이렇게 들으시고 각 컨소에다가 야 이런 부분 있는 거 체크해봐, 올려봐, 보고해봐. 그래서 같이 야 이런 부분 있는데 검토 한번 하자. 같이 이렇게 또 정리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또 역할별로 제대로 구성이 되는 건지 확인해 보시고요. 품질 관리 특히 제가 TTA 69종 이번에 21년도 사업 69종에 미달성됐던 걸 쭉 검토해 보니까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기업이 거의 8, 90%예요. 품질 관리에 동작을 안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즉 품질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문서로 실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역할을 수행했다 손치더라도 대충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PM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시고 아니면 같이 PL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특히 교차 검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네요. 자, 일자리 창출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사업 규정에 맞춰서 1억당 2.4명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요청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 되도록이면 이것도 우리 점수를 주고 평가 항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다양한 인력들을 갖다 놓으시고 그다음에 최저 시급하고 최고 시급하고 아니면 그 일감별로 뭔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놓으시고 작업을 시키셔요. 그냥 막 시키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계획 수립 단계에서 플로우를 보시면 이게 얘인데요. 얘인데 보면 한국인 제식별이라든지 열화상 카메라, 도로주행 뭐 다양한 형태들이 있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구축 사례는 이렇게 목적성이 딱 있어요. 이건 어떤 데이터야? 딱 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활용을 통해서 정량적 사업의 성과라든지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데이터 셋 방식을 구축 방식을 좀 조정을 하거나
혹은 보안사항을 도출을 하거나 내부 미달에 대한 경우, 내부 기준에 대한 미달이 생길 경우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보안사항을 도출하고, 또 기준 미달일 경우 이것을 또 어떤 식으로 또 개선할 것인지, 또 유지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미달됐던 이 과정들을 어떻게 또 처리할 건지, 사후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수행 방법론이, 우리가 수행 방법론에 문제가 없는지를 미리 구축 방식 처음에 계획할 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쭉 사례가 나갈 건데, 이 단계별로 사례 내용을 보시면 각각의 도메인별로, 목적별로 약간씩 달라요. 목적성에 맞춰서 데이터가 구성될 수 있도록 PM님께서는 각각의 참여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하죠. 충분한 협의, 소통, 대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안 되면 보고서를 통해서라도, 회의를 통해서, 짧게 회의를 통해서라도 알고 계시고 체크하시고 검토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시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이제 사례. 획득 단계 보시죠.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수집 항목, 다양성, 편향성 확보, 품질 기준, 주요 사례들을 통해서 이게 환경에 맞게끔, 기간에 맞게끔, 비용에 맞게끔 구축하는 겁니다. 자, 산업시설 열화상 같은 경우 획득 사례 보면 수직관리 포인트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열화상을 찍을 때 열화상은 RGB라고 생각하시는데 RGB 이미지 데이터가 아니에요.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RGB 데이터로 변환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화상과 열화상의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장비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RGB 데이터에서 색깔을 이렇게 내주긴 하는데, 이 색깔은 이 카메라마다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즉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비마다 약간씩 상이한 것이 있어요. 색감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는 열값에, 즉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마킹이 돼 있거든요. 열값이. 그 값을 받아서 표시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RGB와 이 열값을 1대1로 매칭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재작년에 문제가 터진 거, 작년에는 또 일부 기업이 이렇게 센싱 값을 더 가지고 열화상 있는 센서 값을 마킹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거죠. 한 번도 수행해보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수직관리 포인트에서 날씨, 조도, 습도, 풍속에 따라서 달라짐을 확인했어요. 아, 센서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특히 바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열상 카메라들은 이런 외부 환경 요소들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획득 단계에서 이런 요소들, 환경적 요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참여기업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재정립시켰죠. 이런 어떤 객체들을 저희가 컨설턴트라고 해서 들어가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목적과 해당 데이터의 수집 과정과 수집할 때의 문제점들을 예외사항까지 다 정리를 해서 해줘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촬영 기준에 적합한 걸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들이 다 변경이 됐고요. 나중에 과제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실제 현실적 반영 내용의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것을 변경해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과업 끝나기 한 달 전에 다 변경이 된 상태에서 또 추가적인 과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구축량을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실적 내용이 데이터 증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특히 과조의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무조건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려사항에서 이런 구축량이라든지 내용들은 명확하게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관리침 왼쪽의 항목의 두 번째 당구장 표시되어 있죠. 데이터 증강을 통한 데이터 확장은 구축량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포함될 수도 있어요. 필요할 경우 밑에 고려사항에 보면 필요시 과조의 협의를 통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특정 과제는 아예 증강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310종 중에서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구축할 때 증강을 하려고 하지 마셔요. 절대 결사반대할 겁니다. 두 번째, 원시 데이터 수집 항목을 보시면 외부 환경 요소가 많아요. 특히 센서 데이터는 온도, 습도, 밝기, 거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특히 주간, 야간 이런 항목들이 절대적으로 거치거든요. 영향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예외사항은 무엇인지를 딱 정리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원시 데이터 다양성 같은 경우는 종수, 사례, 인스턴스라고 표현하죠. 객체의 종류, 클래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환경 기준 변수를 고려한 균등한 배분, 통계적 표현이라고 하죠. 이걸 통계적 다양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시되지 않도록, 결여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요. 시간, 공간, 집단 수준이 포함될 수 있도록 PM께서는 아예 설계할 때 혹은 수집 가이드라인, 이 수집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이거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계획서에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축계획서에도 원시 데이터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방안이 명확하냐라고 과조위에서 물어봐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표시돼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가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대표성이라 하면은 그 누구도 몰라. 이게 뭔지도 몰라. 근데 자기만 알아. 이건 필요 없고요. 보편 타당하게 범용성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쉽게 아 이거는 이것이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이미지나 음성이나 형태나 형태소 이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대표성입니다. 따라서 고려사항으로는 환경 변수라든지 다양한 기준, 적법한 절차, 공간, 집단, 환경 요소들을 명확하게 다양하게 표현해서 다양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편향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목적성과 일치성에서 볼 때 객체의 균형, 그 다음에 객체별 사례, 과적합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요소들, 그 다음 특정 시간대, 특정 객체, 특정 사물에 대해서 그 시간에 계속 그 같은 위치, 같은 포즈, 같은 형태로만 계속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이런 관리 지침이 필요하고요. 관리 내용으로 이런 방지 자체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품질 쪽에서 이거를 검토해낼 수 있는 것이냐, 결국에는 수직 가이드라인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런 것들이 다 담고 있는 것이냐, 문서에. 그래서 이게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획일적으로 모든 공정 단계를 같은 수행기관 내 참여기관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냐, 중요합니다. 왜? 목적성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적성에 맞춰서 정제가 될 것이고, 정제가 잘 되면 가공이 잘 될 것이고, 가공이 잘 되면 모델에 적합한 데이터가 들어올 것이고, 근데 모델이 터졌어, 문제가. 라벨링 문제가 터졌어. 정제가 문제가 터졌네. 와봤더니 원시 데이터의 문제야. 이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혹은 다시 촬영하든지 다시 획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딱 틀을 딱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다 같이 붙어서 단계별로 멤버들이 맨파워를 좀 발휘해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PM님께서 이거를 좀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확보 방안으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근거 제시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수직 가이드라인에 이게 명시가 될 수 있도록 PM님께서 독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PM님께서는 이런 품질 관리를 위한 활동들을 품질 관리 파트에만 맡기지 마시고 각각의 공정 단계별로 PL들이나 수행 담당자를 불러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이런 기준점을 딱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충분한 양이냐, 예를 들어서 100만 개를 하기로 했는데 딱 100만 개만 찍어와. 아, 이거 미쳐요. 왜? 거기에 정제 때 다 날라가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딱 100만 개라고 해서 딱 100만 개 찍는 사람이 어딨어. 보통 사진사가 우리가 두세 장, 서너 장 찍을 때, 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막 하면서 찍찍찍찍 몇 장을 찍잖아요. 그 중에 한두 장은 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시 데이터는 충분한 양이 돼야 돼요. 왜? 정제 때, 라벨링 때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찍을 때 혹은 확보할 때, 획득할 때 충분하게 넘치게 풍족하게 가져오시는 게 맞습니다. 또 이게 품질 기준에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가셔야 돼요. 원시 데이터가 확보가 안 된다고 박박 우겨가지고 끝까지 막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컴플레인이에요. 자, 원시 데이터가 사정을 봐주다가는 전체 컨소가 망하는 거예요. 확보 방안이 안 될 경우는 대응 방안을 또 만드셔야 돼요. 이게 PM의 역할이에요. 또 같이 또 수집 단계에 있는 그 참여기관과 협의가 돼야 되고, 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각각의 단계별로 있는 컨소 참여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이걸 확보 방안을 같이 고민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PM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품질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비슷하겠지만 PM은 거시적 관점을 보기 때문에요. 일정, 비용, 획득 단계의 어떤 공정성, 객관성, 일치성, 일관성, 목적성 다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사례인데요. 획득 단계의 체크 포인트. 뭐가 문제였어요? 자, 수평 단계. 이거는 기준점 문제가 있었어요. 수평 수직 영상에서 보면 이게 너무 빨라. 이게 획득 기준에서. 그래서 혹은 너무 어두워.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수집 단계에서 획득할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획득 단계에서 이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자, 아무도 해결을 못 하니까 이제 가봤어요, 제가. 이거는 조명을 좀 스트레스 받더라도 조명을 좀 추가하고요. 그 시간 딱딱 정해놓고 이걸 찍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해상도 카메라를 좀 높은 고해상도하고 FPS, 즉 프레임 퍼 세컨드가 좀 더 확보될 수 있는 카메라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카메라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그림처럼 문제가 해결됐죠. 자,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인데요. 획득 기준에서 보면 50종의 약초의 6부위별로 촬영된 약초 이미지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게 뭐 애매모호해. 부정확한 정보하고 오용되어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근데 자, 수집할 때부터 이걸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약초인지 독초인지. 그죠? 그럼 도메이너가 붙어야 되잖아요. 즉 전문가가 붙어서 수집할 때부터 식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메인 전문가가 품질 쪽에만 붙어 있고 이건 나중에 판단해 주겠다. 이거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라벨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데이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다시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도메인 전문가를 투입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고 사축 팔각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촬영 기준을 다시 정해놨고 이것이 현재는 지금 스탠다드처럼 된 거예요. 다양성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이게 복잡하게 돼버려서 나중에 비용이 추가가 되는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PM님께서 고민하시는 건, 자, 이걸로 최종적으로 AI 모델, 야, 이거 식별할 수 있겠어? 자, 라벨링 이거 하면 이걸 모델에서 인지할 수 있어? 자, 이게 질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집 단계에서, 이거 문제가 있겠구나. 자, 이걸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또 다른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위급 상황의 음성 쪽이에요. 영상 쪽이고. 음성에 관계된 건데 음성을 이런 시그널 부분으로 쪼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음성과 음향을 쭉 이렇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물적, 어떤 환경적 요소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이게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라우드 워커들이 막 찍어 그냥 막 녹음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좀 또 어떤 데는 멀리, 어떤 데는 또 가깝게 또 이게 음성을 또 녹음을 녹취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나리오도 만만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막 편향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편차가. 그래서 이것은 딱 음성 전문가 참여를 해서 이게 위급 상황이다 아니다를 명확히 선을 그어놓고 안 되는 거, 되는 거 딱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음원도 남녀노소 이게 스탠다드가 또 된 거거든요.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설턴트뿐만 아니고 음성 전문가들이 다 투입이 돼서 다 정의를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음성 노이즈 데이터, 음성 데이터 혹은 어떤 식별 데이터의 음성 쪽, 뭐랄까 좀 음향 이런 데이터들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어떤 기준 사례가 된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저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음향 전문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또 수집 전문가 이 참여 기업이 이 수행기관이 또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해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음성, 음향을 녹취할 때는 이게 거의 스탠다드처럼 정확하게 구성이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또 다른 것은 이 뭐랄까 그 허브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2D 적외선 형광 다분광 다양한 형태의 영상 취득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저해상도에 이 장비가 있다고 발견이 된 순간 이렇게 흐릿한 이미지가 발견이 된 거죠. 물론 일부 노이즈 데이터는 필요합니다. 걸러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노이즈 데이터는 노이즈 데이터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학습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데이터 안에 섞여 있는 데이터에 이렇게 블러링 되거나 아니면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서 확대를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해상도로 바꾼 상황이에요.
데이터 획득할 때 수직 기준에 우리가 찍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했을 때 빨리 교체를 해야죠. 빨리. 빨리. 그래서 640에 360에 대한 저해상도 값을 2560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해결된 거겠죠? 네, 이런 어떤 기준 재정립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제 단계를 볼까요? 정제 단계에서 보면 정말 심각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 수집 데이터의 원시 데이터를 필터링 해주는 역할이 정제 단계예요. 아니면 크기를 잘라준다든지 아니면 블러링 돼 있는 즉 희미한 흐릿한 이미지를 걸러내 준다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번호판 식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요소들 법적 이슈들을 다 걸러내 주는 그 다음에 좀 좋은 데이터를 가공해 주는 그러니까 가공이라는 단어를 또 여기서 중복해서 쓰는데요. 정제라 하면 원시 데이터를 라벨링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잘 정제해 주는 말 그대로 이쁘게 꾸며주는 걸 정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복 데이터도 여기서 다 해줘야 되고 아시겠죠? 자 보면 열화상 쪽에 또 한번 얘기를 하면 열화상 쪽에서도 이미지가 쓸 수 있는 게 있고 블러링 돼 있는 게 있고 식별이 안 되는 게 있고 왜 장비가 해상도가 640에 480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일부는 버려야 되고 가까이 찍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정제 때 다 표준을 맞춰서 다 객체가 명확하게 식별이 되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10m, 5m, 뭐 1m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고 멀중과 가중멀로 해서 센서가 정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센서의 오차 범위가 계산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중복 데이터 왜냐면 얘가 막 움직이는 데이터가 아니고 열값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열값이 움직이는 거죠. 바람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걸 또 계속 지속해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죠. 다 버리고. 또 정제 도구가 이게 라벨링 도구나 이런 정제 도구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거지만 도구가 있어야 돼요. 센서의 값들과 CSV로 이제 나중에 변경이 되더라도 이미지, RGB 이미지를 이쁘게 또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잘라내야 되고 해상도에 맞춰야 되고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또 이런 매뉴얼이 필요할 거예요. 크라우드 워커를 이용해서 이런 정제 기준을 딱 명시를 해주고 이것대로 해줘라고 해야만 크라우드 워커가 이해를 하고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이해를 하고 딱딱딱 그 기준을 가지고 또 많은 다양한 오류 예시를 주면 또 오류에 맞춰서 자기들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혹시라도 사람이 보이면 비식별을 할 수 있도록 또 마킹을 해주고 아니면 제거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정제 사례가 되겠네요. 원천 데이터 정제 방법을 보면 중복 데이터, 불량 이런 거 다 제거해 주시는 거 맞다고 했죠. 초상권, 법적 이슈들을 다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저작권 절대 끼지 마세요. 저작권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건 도덕적 양심적 문제라 저는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서도 저작권법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저작권을 그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데이터를 혹은 내가 문서를 가져왔으면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이것은 어디 어디에서 발췌를 했다. 이 부분을 박스를 치든 이 부분을 색깔을 표시하든 이 부분을 따옴표를 치든 간에 명확하게 이 부분을 가져왔다. 발췌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어떤 항목을 재구성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가공해버린 거예요, 저희가. 평가 항목들을. 그래서 이렇게 항상 참고 문헌, 별첨, 혹은 참조 계속 써 있잖아요.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되도록이면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PM님. 이거는 우리가 보호할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되고, 왜? 이게 개방되잖아요. 또 이슈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 법적 이슈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예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원천 데이터 포맷을 보시면 적합한 포맷인지,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한 범용적인 포맷인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저 의료 영상 같은 경우는 뭐 디컴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장비, MRI, CT 촬영할 수 있는 장비에 디컴에 있는 포맷들이 있어요. 특정 장비에서 이루어지는 포맷들이거든요. 그다음 니라고 하는 NI의 포맷이라는 게 있고 또 이걸 저 닉스라고 하는 또 변환된 포맷을 또 만들기도 해요. 이런 포맷들이 있는데 뜬금없이 듣도 보도 못한 포맷을 갖다 놓고 아 이건 우리 장비니까 아 알아서 해봐.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이걸 다시 컨버트 해 주는 게 바로 정제 과정에서 다 우리 거에 맞춰서 다 바꿔줘야 됩니다. 즉
장비의 다양성에 대해서 PNG, JPG, 뭐 TIFF, BMP 다양하게 들어오면 이것을 정제 때 하나로 우리가 목표했던 걸로 획일하게 딱 바꿔주는 거. 우리는 PNG야. 그럼 PNG로 싹 바꿔주는 겁니다.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게. 그 와중에 또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런 그 원시 데이터들은 다 버려야 되죠. 이게 바로 정제 과정에서 하는 포맷들이에요. 이게 되시죠? 또 표준 이미지 파일 포맷이라든지 호환성, 가공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려사항으로는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 맞고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범용성 있는 걸 가져가셔야 되고, 또 디렉토리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디렉토리가 원천 데이터가 들어올 때 관리 포인트를 위해서 몇 년 몇 월 며칠로 다 집어넣으시는데 그게 아니고 객체별로 이름을 주시고 그 안에 몇 년 몇 월 며칠이 맞아요. 객체가 먼저 앞서 나오는 게 맞고요. 객체 뒤에 가는 게 맞아요. 물론 TT에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와 NI에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형식 디렉토리 구조가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두 개를 따로 관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건 객체별로 우리가 원래 수집하려고 했던 목적 객체별로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날짜별로 파일 포맷을 따로 둬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되도록이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해주는 게 좋은 이유가 색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재 근데 이 포맷을 따라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전에는 이 포맷이 따라주지 않아서 검색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컨트롤 F로 딱 찾으면 찾을 수 있을 만큼의 구성 요소가 구조가 어느 정도 완비가 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파일 포맷 구조를 원천 데이터를 포맷을 만들어 줄 때, 디렉토리 구조를 만들어 줄 때 이렇게 처음부터 범용성을 가지고 일반적인 오브젝트 구조로 만들어 주시면 좋죠. 나이스하죠. 네. 참고하세요. 특히 PM님 이 부분은 공통으로 다 모든 수집, 정제, 가공 모든 쪽이 다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모델까지도 이 데이터를 긁어가요. 통으로 긁어가거든요. 모델은 파일 구조를 통으로 긁어가요. 그래서 파일 구조에 맞게끔 얘가 쫓아가요. 그래서 구조 설계 이렇게 해놨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PM님께서 공지하시고 의견 받으셔서 딱 이쁘게 설계하시고 이건 개발자가 처음부터 관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같이. 자, 보시는 것처럼 이슈 분석을 해보면 정제 기준에서 왼쪽에 이상 상황, 정상 상황이 있는데요. 정상 상황, 이상 상황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그런데 체크 포인트에서 문제 발생이 뭐냐면 이상 상황이 도대체 뭐냐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항상 문제예요. 이상 상황, 즉 행위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음성도 마찬가지. 자, 이상한 게 도대체 뭘까? 이상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셔야 돼요. 정상은 무엇이고 이상이 무엇인지를 딱 선을 그어 놓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상한 건지 정상인 건지 애매모호해지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냐? 이상 상황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허위로 시나리오로 뭔 이상한 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나리오 만들 거면 시나리오 베이스의 이상 상황을 만들고 또 시나리오가 아닌 경우 실제 촬영이 이상 상황이 수집된 게 있다면 이상 상황에 구별을 해서 그 부분에 어떤 상황의 증거에 의해서 이행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이 부분에 속합니다를 딱 정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목적성에 맞게끔 이상 상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수집이 되게끔 정제가 되게끔 분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기존의 이상 상황과 정상 상황의 분류 기준을 다시 정립을 해서 과제 조정을 통해서 이건 변경이 된 상황들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170만 장을 이게 RFP상에 100만 장인 걸로 다시 턴다운 시킨 거예요. 본인들은 170만 장 찍겠다고 했는데 아니 RF가 원래 100만 장이었어. 내려와. 그리고 이상 상황 욕심 부리지 마. 줄여. 그래서 이게 4대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40 75%대 25%로 이렇게 비율을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바꿔놓은 거죠. 그 안에 내용들을 기준을 다시. 그래서 활용 목적에 맞게끔 가주는 게 맞고요. 너무 과욕, 과다. 전 시간에 배우셨죠. 과잉, 과다. 이런 것들은 업무 범위에서 이거는 미리 커트.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적법한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정리하셔야지. 자기들 멋대로 그냥 수행 기간이 깡패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그냥 막 바꿔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계약 위반입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셔요. 그런 경우 몇 번 봤어요. 계약 위반입니다.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수량은.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때 이슈를 딱딱딱 먼저 제기를 하시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주셔요. NI 담당자 통해. 그러면 NI 담당자가 이걸 놓고 과제조정위원회 열지 아니면 품질조정위원회 혹은 품질조정위원회를 통한 품질전문자문지원단을 통해서 뭔가를 할지 이걸 판단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아니야 드랍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슈에 대한 분석을 해주십사 요청드려요. 자, 이건 또 다른 건데요. 데이터 정제 기준에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정제, 영상에서 몇 장을 뽑아낼 거냐 이거에 대한 것들이 있고 수집과 수평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이 부분을 데이터 문제 해결하는 시점을 그냥 행동 영상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유형 영상과 급이 영상 30시간 이렇게 있었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급이가 이 물고기들이 아이러니하게 죽을 때까지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거 아니면 먹기 싫으면 안 먹어버려요. 안 올라와요. 위로. 그러니까 행동 영상으로 바꾼 거죠. 이상 행동으로 먹이 활동도 이 영상에서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왜냐면 이상 행동으로 더 수집하기가 더 쉽고 이게 또 과제의 목적성에 더 부합되기도 하고 그래서 데이터 문제를 아예 목적성에 맞게끔 아예 유형 영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헤엄치고 다니는 거나 급이 영상을 없애버리고 행동 영상 정상인 행동과 이상 행동을 아예 나눠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류 이상 행동에 대한 명확한 구별, 구분 이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상, 정상 이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서 목적에 맞게끔 바꿔준 거죠. 자, 라벨링 단계인데요. 라벨링 단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지만 이게 열반사에 의한 객체, 열화상 특히 이상한 거죠. 열반사가 뭐냐면 열이 있을 경우에 어떤 열화상은 바람이라든지 혹은 얘가 스스로가 검은색을 띠게끔 해버려요. RGB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색깔 표시를 못 해줘요. 이상하죠? 이런 것들. 이건 근데 정상이야. 정상인데 RGB 색깔 보면 정상인데 열화상 보면은 새까맣게 나와요. 왜 이러지?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열반사에 의한 거예요. 특히 이제 거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혀 몰랐던 상황들이잖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열화상 찍었던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그 다음에 습도, 바람, 특히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거리도 영향이 크고요. 그래서 객체 식별할 때 거리가 10m 이상 넘어가 버리면 잘 안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온도 측정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몰랐어요, 일반인들이. 자, 일반인들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됐어. 자, 그래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안 돼, 돼. 이걸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라벨링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야, 명확하게 보이는 것만 좀 라벨링 해놓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은 건 라벨링 하지 마. 객체 식별할 수 있도록 뭔가 라벨링을 해놓고 객체 식별할 때 얘가 이상한지 이상하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라벨링을 해줘 라고 바꾼 겁니다. 항목 객체에 대해서 사람, 승용차, 버스 이건 자율주행 쪽이잖아요. 이런 종류, 적정한지 그 다음에 라벨링 적절성에 대해서 근거, 항목, 뭘 할 건지 도대체 라벨링을 촬영할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촬영하게 해서 어느 정지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수준을 맞게끔 할 건지 또 검사 도구는 있는지 혹은 라벨링 도구가 명확한지 자 이걸 라벨링 방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문서에 제시해 주셔야 돼요. 바운드 박스인지 폴리곤인지 세그멘테이션인지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라벨링 방법이 명확한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또 크라우드 소싱이 이걸 적절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저 품질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요. 품질이 아니고 이게 항목이에요. PMO 측정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산출물 점검 내역 중에 하나예요. 라벨링 가이드라인 있어 없어 검토하거든요. 구축 계획서안에 포함되기도 하고 품질 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벨링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냐 니네가 교육 첨파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명확하게 니네들이 개선 사항을 가지고 재점검해서 반영하고 있는 이행 점검을 하고 있는 거냐. 저희도 품질 검토 들어가 보면 중간 점검 가보면 이 부분 많이 보거든요. 야 라벨러들 저 크라우드 워커를 갖고 와봐. 또 보고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했어요? 물어봐요 이렇게. 이게 맞아요? 이거 틀리잖아요. 왜 이렇게 기준이 뭐예요? 그럼 딱 가서 그래요. 가이드라인 다시 작성하시고요. 오류 항목과 정확한 정기준 항목을 좀 작성해서 제시를 주시고요. 예제를 그림을 화면 캡처를 통해서
명확한 정답과 오답을 표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것을 누가 해? PM님께서 미리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저희가 딱 보고, 아, 기준 정확하네요. 근데 가끔씩 기준 정확해도 오류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보정하면 되잖아요. 품질 쪽에서 걸러내면 돼요. 그러니까 품질이 그 부분을 잘 걸러낼 수 있도록 이 기준을 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PM님께서는 이것이 다목적 형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서를 가지고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일정 변경 안 되도록 정확히 모니터링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포맷 정보 보시는 것처럼 저장 포맷이 보면 오른쪽 그림이 쉬운 거죠? 바운딩 박스로 이쁘게 바운딩 해주는데, 자, 오른쪽에 문제 한번 내볼까요? 자, 초록색. 자, 상단 한가운데 있는 초록색 큰 거 있죠? 이 초록색 딸기. 자, 초록색 딸기를 바운딩 박스를 치기로 했어.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딸기가 겹쳐져 있어요. 빨간 큰 딸기가. 자, 이렇게 겹쳤을 때 이 중첩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할까요, 말까요? 를 정해주는 게 라벨러예요. 라벨러 기준서고. 자, 이 라벨러가 하는 일 중에서 이 중첩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저희들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3분의 2 정도까지 보이면, 혹은 4분의 3 정도까지 보이면 같이 바운딩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거든요. 이게 되셔요? 이게 기준서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애매모호한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 안 돼요. 라벨러들이. 이 기준서가 있어야만 이 명확한 바운딩 박스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 어노테이션 정보, 이 항목들이 어떤 내용, 빨간색이냐 초록색이냐 이건 식별이 되지만, 얘가 뭐 예를 들어 정보를 우리가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다 표기를 하기로 했고 초록색은 초록색으로 표기를 했는데, 도메이너 즉 전문가가 얘는 수학식이고 얘는 수학하면 안 돼라고 표시해 주는 OX 같은 경우 이 라벨링에 다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인공지능이 얘를 딱 보고 색감이나 크기를 보고 얘는 따도 돼, 혹은 이파리 색깔을 보고 얘는 따도 돼, 딸기 색깔만은 판단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AI가. 자, 결국에는 AI 꼴을 보고 우리가 라벨링에 대한 선정 근거가 모델이 판단할 수 있는 뭔가가 되는 거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라벨링 하는 결과값이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JPG, PNG 혹은 TIFF, 뭐 BMP 많잖아요. JPG라고 친다면, PNG나 JPG라고 친다면 여기에 페어로, 즉 쌍으로 항상 붙어 다니는 게 뭐냐면 JSON, JSON 혹은 XML이라고 하는 이 확장자가 있는 파일 형식 정보들이 붙어요. AI는 바로 이 JSON 파일과 XML을 통해서 학습을 해요. 실제 이미지를 놓고 좌표 값을 읽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어떤 좌표 XYZ가 있으면, 박스가 있으면 여기에 이 X, Y 이 축에 얼마,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이걸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박싱을 통해서 좌표 값 시작점이 어디야, 끝점이 어디야, 이걸 통해서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PM님께서는 이러한 명확한 근거, 어노테이션의 항목들, 제이슨에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건 이건 개발자가 좀 도와줘야 돼요. 제이슨 파일이나 XML을 만들 때는, 파일 형식 구조를 만들어 줄 때는 개발자들이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발자들이 요청을 하셔야 되고, 이 중에 어떤 부분을 입력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아시죠? 이거를 PM님이 잘 듣고 있다가 오케이, 야 갖고 와봐 문서. 그래 적정하네. 오케이 이렇게 하고 문제 있으면 바로 반영합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샘플 데이터나 원사이클 통해서 한번 해보고, 야 문제 터졌잖아 임마, 이거 바꿔야지 이놈아. 야, 예, 알겠습니다. 또 바꾸고, 이거 또 결과가 이쁘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에요. PM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또 라벨링 기준에서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던 내용들이에요. 수평 영상과 수직 영상이 있는데 이것을 크기를 확인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등뼈가 얼마고 뭐 체구가 얼마고, 왜 비스듬한 정도 많잖아요. 이렇게 물고기가 반듯하게만 가면 좋은데 이렇게 가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자유형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작업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기준 잡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수평 영상만 가지고 한다 라고 아예 기준을 딱 정해놓고 한 거예요. 바운딩 박스를 하되 최장 최고 라인을 잴 때 수평 영상만을 우리가
판독하기로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수평 영상이 딱 잡히면, 오른쪽에 딱 잡히면 이 십자가로 딱 해서 가로, 세로로만 딱 하고 박스를 쳐준다. 이렇게 폴리라인과 바운딩 박스로 뭔가를 한 거예요. 이해되셔요? 자, 이것은 말 그대로 라벨링 폴리곤과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과정들인데요. 이게 특정 영역, 특정 상태에서 세그멘테이션에 들어가는 항목에 바운딩 박스를 때려버린 거죠. 아, 이건 안 맞잖아요, 이게. 이게 모델 측하고 대화도 안 된 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가운데 이미지 보셔요. 이게 빡 친다고 해서 이 빨간색, 노란색 빡 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보이겠냐고요. 인지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놔도 지금 얘가 제대로 식별할까 말까 한 판국에 이렇게 군집화된 이런 내용에 바운딩 박스 이렇게 개개별로 때려버리면 인지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폴리곤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폴리곤 라인을 통해서 필요한 것만 전부 다 폴리곤 수정하게끔 형태로 바꿨죠. 결국에는 식별률이 확 올라가죠. 모델 값도 확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은 바로 PM님이 알 수 없어요. 왜? AI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거 라벨링이 맞는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 이거는 모델 측과 라벨링 측의 협의가 필요해요. 즉 모델 측에서 이게 식별이 가능하다고 하면 박박 우기면 가야 되겠죠. 근데 유효성 값이 뚝뚝 떨어져. 정확도가 뚝뚝 떨어져. 식별률이 안 나와. 자, 그럼 바꿔야죠. 이제 여기서 바꿀 때는 지들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죠. 왜? 모델 측에서 의견을 했다고 해서 라벨링 비용까지 모델 측에서 대주는 게 아니잖아요. 참여 기관 간에 룰이 있을 거잖아요. 아레날이. 근데 그 마음대로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변경해서 바꾸려면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야 하고 이 비용이 이 폴리곤 비용과 바운딩 박스는 천지 차이예요. 작업 난이도가 훨씬 커요. 폴리곤이. 비용이 두 배로 들 수도 있어요. 과업이 또 진도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누가 책임지냐고. 모델이 책임질 거냐고.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충분한 모델 측에서 제시를 못했던 잘못, 라벨링 측에서 충분히 인지를 못했던 과업의 인지도가 떨어졌던 상황, 두 개 다 잘못을 한 것이 맞고, 결정적으로 PM께서는 이 내용들을 전파를 해서 조율을 해주셔야죠. 아시겠죠? 자, 학습 단계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보는 과정이라서 이거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셔요. 자, 모델 측면에서는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하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모델 측에서 확인해 줘야 될 것들 많죠. 라벨링에 대한 방법론적으로 있냐, 이게 적정하냐, 리서치 통해서 확실하게 답을 주셔야 되고요. 관리 내용에서 오른쪽 저작 도구는 라벨링 저작 도구에 따라서 모델링이 바뀌어요. 라벨링 저작 도구에 따라서 모델링이 바뀐다라고 표현하면 좀 말이 다를 것 같은데, 라벨링을 하는 방법, 즉 저작 도구가 특정 라벨링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는 이제 CVAT라든지 이런 범용 데이터, 범용 저작 도구가 나와서 이게 이제 라벨링이 폴리곤도 되고 바운딩 박스도 되고 세그멘테이션도 되고 이런 멀티 저작 도구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단일하게만 나왔어요. 그래서 저작 도구 이코로 모델링이 나와버리는 상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모델링 형태의 라벨링 방법에 따른 모델링 형태가 바뀌게 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러 쪽에서는 라벨링에 대한 검수조차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라벨링 방법에 대한 구현 정도에 대해서 정확도나 정밀도를 위해서 조언을 아낌없이 해줘야 되죠. 왜? 결국에는 학습 데이터가 모델로 들어갈 거니까 유효성 값이 안 나오면 모델 책임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뭐 데이터를 조작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라벨링 쪽에다가 이러이렇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벨러가 대들고 개겨서 데이터가 안 나오고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PM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좋아요. 또 개방 관련돼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고 있는데, 데이터 라벨링 구조가 혹은 데이터 디렉토리 구조가 NI가 요청한 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왜? 개방은 NI가 하니까 우리는 납품을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종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종을 하기로 했어. 과업이 이 안에가 5종이야. 종별로 해주는 거예요. 5종이면 5종 다.
틀리게 5종별로 구축 계획서가 다 달라야 되고요. 5종별로 품질 계획서가 다 달라야 되고요. 5종별로 디렉토리가 다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네요. 자, 주요 사례를 보면 모델 쪽에서 보면 해당 모델의 왼쪽에 있는 3D 매핑한 키포인트를 3D 매핑한 구조인데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 이것을 어류 행동과 AI 모델을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장 최고 생육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어떤 모델로 막 가다 보니까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수집하기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된 장면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이게 영상 활동만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라벨링 없이. 그래서 라벨링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AI가 실제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 데이터로 변경이 된 거예요. 모델이. 그래서 모델 자체도 바뀌고 라벨링 데이터도 바뀌고 자, 이런 형태가 구성이 됐네요. 또 다른 형태로는 음성과 음향 데이터가 있었는데 AI 모델에 대한 분류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있었는데 이런 모델이 계속해서 뭔가 이게 분류가 잘 안 되고 이게 DCNN 기반으로 가다 보니까 뭔가 이게 뭔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CNN을 좀 더 개선하고 좀 좋은 모델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가 되냐? 이게 20년도 과제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모델이 픽스가 됐어요. 하나를. 지금은 모델 하나가 아니고 모델을 자유스럽게 풀어줬어요. 최종 골은 자유스럽게 선정된 데이터에 맞게끔 모델을 선정하게끔 해놨어요. 왜? 이게 과제조정위원회 일은 아니거든요. 모델 변경되는 게. 그래서 라벨링 데이터에 맞게끔 사전 계획은 하되 최종적으로 좋은 모델을 찾는 건 여러분들의 수행 기관의 몫이에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모델 제시를 해서 과조위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그 모델 2개 정도에서 하다가 더 좋은 모델이 나왔어? 그럼 타당성, 객관성 근거를 가지고 작성을 해가지고 모델 선정 근거를 다시 작성해서 그 3개를 다 돌리는 거지. 그래서 3개 중에 그 최종 골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지금은 이건 이전 데이터로 이렇게 됐다는 걸 설명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그런 모델이 자유스럽게 좀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좀 자유스럽게 모델을 선정할 수 있더라. 그런데 계획 단계에서 제시됐던 것들은 무조건 해보셔야 된다. 그걸 근거로 뭔가 다른 모델 찾는 건 이해가 되나? 제시된 모델 버리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모델 갖고 오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거 없는 변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과정에서 3장이 좀 길어졌는데요. 구축 운영 관리 잠깐 짧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획득 정제 라벨링 모델 단계에 앞에 설명했던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체크리스트 좀 활용해 주십사 요청을 드려요. 주관적 판단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AI의 품질 관리는 이것을 수집, 정제, 가공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기준을 잡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공정별로 우리가 산출물 검토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체크리스트는 사전에 NI 통해서 배포가 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만들어서 공정관리를 위해서 PM께서 각각의 참여 기관한테 요청을 하셔서 혹은 품질 측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품질관리 파트나 각각 수행 단계 파트에 있는 PL들 요청하셔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정량적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업무 관리, 공정 관리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거는 원 사이클이잖아요. 앞에서 계속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원 사이클의 중요함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축 초기 단계에서 원 사이클 품질 검사, 교차 검증은 여러분들한테 과업이 마칠 때까지, 과업이 종료될 때까지 최고의 어떤 선행, 결과, 선행, 검토,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조치 방안에 따라서 과업이 쉽게 갈 수도 있고 어렵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수행 후 결과 확인하고 조치할 때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진 건 이미 증명을 했어요. 저희 과업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원사이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특히 PM님이 이 부분은 놓치지 마세요.
앞에 단계 좀 놓칠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공정 단계 일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원사이클 단계의 문제점이 터지는 것들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시면 저 뒤에는 완성도가 높아질 거라고 제가 자부해요. 제 경험상 그렇기도 하고요. 네. 한번 믿어주세요. 네. 이거는 PM님께서 꼭 검토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학습 정리 많은 내용도 있었네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마지막 실습 과정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실습 과정 때는 또 다른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습 안에 또 다른 내용들이 있으니까 실습 안에 의한 이론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서 지금 3장에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실게요. 그리고 참고로 실습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했던 내용들을 문서화하는 방법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잘 3장까지 했던 수업을 한번 쉬시고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4장 수업을 들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